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더럽혀진 실험실 가운을 입은 미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닥터 빅토르 라자레비치로 의사 면허와 번개를 이용한 소생술 허가가 오래전에 박탈된 인물입니다. 미친 과학자는 방 안에 김이 나는 화학약품이 넘치는 비커, 플라스크, 끓는 용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금이간 시계를 확인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는 방을 달려 천으로 덮인 판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표본들이 있습니다. 각각은 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며 왜 의학 및 과학계가 라자레비치 박사를 추방하려 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과학자는 지붕에 고정해 놓은 테슬라 코일을 바라봅니다. 열린 천창을 통해 매섭게 몰아치는 10월의 바람이 들어오고 밖에서 비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의 임시 실험실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하고 벽에 있는 레버를 잡으며 숨을 죽이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곧이야.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천으로 덮인 작품들을 보며 감상에 젖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왔고 곧 폭풍의 힘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몇몇은 천 밑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손바닥, 팔뚝, 그리고 이두근이 서로 다른 시체에서 떼어내 재조립된 누더기 팔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체는 서판 위에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팔을 가슴 위에 교차하고 누워 있습니다. 한 시체의 비늘로 덮인 물갈퀴 손이 천 밑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시체들은 모두 지붕 위 코일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과학자의 시계가 비 소리를 냅니다. 시간이 됐군. 그가 레버를 내리는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와 지붕 위의 코일을 강타합니다. 천장에서 엄청난 불꽃이 퍼져나오고 레버에서 튄 불꽃이 서판 위의 얇은 청 위로 쏟아지며 몇몇 천에 구멍을 냅니다. 전기가 케이블을 타고 흘러 각 시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차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라자레비치 박사의 더욱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승리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매년 기이한 공포의 총집합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기 전 SCP-6531은 이전에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의 제조 중심지였습니다. SCP-재단이 이 회사에 대해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정보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소규모 의류 유통업체였으며 주로 할로윈 의상과 마스크, 그리고 공포 테마의 스트리트웨어와 일상복을 전문으로 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의 사업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1996년 12월에 파산한 이후 회사와 그 운영,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철저하고도 미스터리하게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자레비치 웨어러블과 여러 알려진 견칙 관련 요주의 단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알았던 전직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의상 제작 회사의 전직 직원들을 추적하고 인터뷰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센터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보이는 직원에 대한 기록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역 상점이든 대형 전국 체인이든 어떤 의상점도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에서 만든 의상이나 의류를 계절 상품이든 연중 내내든 판매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단이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상 현상이 기록되기 약 10개월 전에 파산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왜 이러한 침입이 매년 같은 날, 즉 10월 31일 할로윈에 거의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단 연구원들 사이에서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의 파산 이후 라자레비치의 소유주들이 회사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시도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상현상 침입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회사의 할로윈 의상들이 이상하게 빙의되거나 유령에 씌어서 이제는 악마적 존재나 죽은 영혼 혹은 다른 세계의 힘을 담는 그릇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단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매년 10월 31일 해가 진 후에 1997년 이후로 SCP-6531은 SCP-6531-1로 지정된 여러 개체가 관련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개체들은 능력과 외형 면에서 극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이전에 라자로비치 웨어러블스에서 제작 및 판매했던 할로윈 의상만을 닮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해에는 이들이 뱀파이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SCP-6531에서 좀비 무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늑대인간, 유령,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흔히 묘사되는 여러 개체들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재단이 회수할 수 있었던 라자레비치 웨어러블에 관한 몇 안 되는 정보 중 그들은 각 해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비한 대응책과 격리 절차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의상회사의 전체 재고 목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된 사건들과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한 세부 정보는 SCP-6531에 배정된 모든 재단 인원에게 요청 시 제공됩니다. 할로윈에 나타나는 SCP-6531일 개체들의 집단은 최대 100명의 동일한 의상 생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정 이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11월 1일 새벽이 되면 즉시 소멸합니다. 이것이 햇빛에 대한 혐오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존재를 일시적으로 할로윈 밤에만 묶어두는 다른 변칙적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출현은 해질녘부터 해뜰 때까지 SCP-6531의 세계 입구 중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할로윈마다 발생할 수 있는 출현의 수에 대한 다른 알려진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해에는 SCP-6531 개체 한 그룹만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격리 노력을 감독하는 현장 인원들에게 훨씬 더 힘든 해도 있었습니다. SCP-6531에 대해 알게 된 이후 SCP-재단은 표준 지역 격리 절차를 시행하여 변칙적인 제조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인은 구 라자로비치 웨어러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접근 시 돌려보내거나 기억 소거 처치가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회사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없지만 만약 민간인이 라자로비치 웨어러블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SCP-6531 현장에서 재단 요원들에게 구금되어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할로윈마다 호로 호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도 알려진 기동특무부대 세타13, 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만이, 그리고 오직 이들만이 재단이 각기 다른 유형의 의상 생물에 대해 고안한 효과적인 대응책에 따라 SCP-6531 개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라자로비치 웨어러블 위상 중 어떤 것이 출현할지 사전에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로 호스트들은 할로윈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대응책으로는 자외선 조명을 사용해 뱀파이어를 제거하거나 전자기 펄스 수류탄으로 로봇을 비활성화하거나 언데드 SCP-65311 개체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MTF 813 요원 존 플러머는 SCP-6531의 격리를 감독하는 태스크포스의 근무지에 첫 임무를 위해 보고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나머지 재단 인원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364일 동안 그들은 보통 이 변칙적인 건물을 연구하며 이전 라자로비치 웨어러블 제조센터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고 매년 발생하는 현상의 실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에는 공포 진행자 1번, 2번, 3번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하룻밤의 휴식을 선물받았습니다. 7시 15분 MTF-ADA 813 소속의 3명의 대원들은 그날 밤 불가피하게 일어날 변칙적 침입에 대비해 SP 재단 본부에 마지막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신입 요원 플러머와 함께 다른 2명의 진행자인 알프레드 스네그로드와 웨슬리 티미드가 각각 진행자 1번과 2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대원들은 재단 관제와 무전 점검을 수행했고 진행자 1번은 SCP-6531의 북쪽 입구를 주시하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진행자 2번은 서쪽 입구에서 점검을 했고 진행자 3번도 마찬가지로 동쪽 입구를 뚜렷하게 바라보며 점검을 했습니다. 관제는 3명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며 SCP-65311이 나타날 때마다 보고하고 대응책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격리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2번 웨슬리 티미드는 동료 공포 진행자를 환영하며 새로 합류한 플러머에게 팀원들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전기로 연락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멀전스를 격리하는 첫날 밤 근무는 다소 오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플럼은 새 동료가 이렇게 환영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티미드는 자신과 스네그로드가 처음 공포 진행자에 합류했을 때 전직 요원 윌러드 볼러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로는 재단을 떠나기 전까지 STB-6531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가 떠난 후에는 진행자 플러머이 그의 후임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러머이 자신의 전임자에 대해 그리고 왜 그가 더 이상 MTF-ADA 813의 현역 멤버가 아닌지 물었을 때 진행자 티미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진행자 스네그로드가 끼어들어 두 진행자에게 무전 침묵을 유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분 이내에 그날 밤 처음으로 기록된 출연이 동쪽 입구에서 진행자 플러머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약 100명 정도의 언데드 무리가 SCP-6531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많은 좀비들의 놀란 공포, 진행자의 신입 요원은 즉시 폭발물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무리를 줄이기 위해 회전식 유탄 발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즉시 스네그로드 진행자는 무전기로 플러머 진행자에게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쪽 입구 너머의 안뜰은 이미 지뢰가 설치되어 출현에 대비하고 있었고 플러머는 몇몇 썩은 언데드가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디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연쇄 폭발이 안뜰을 어느 할로윈 장식보다도 밝게 밝혔고 좀비들의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거의 즉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플러머는 무전기로 본부에 오늘 밤 첫 출연이 처리되었으며 꽤나 지저분한 흔적만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또 다른 20분이 지나서야 새로운 SP-65311 개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센터 북쪽 입구에 있던 호스트 스네그로드가 시대극 의상을 입은 3명의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뱀파이어 집단이 분명해 스네그로드에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뱀파이어들은 박쥐로 변하거나 인간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 빠르게 제압하지 않으면 민간인을 공격해 피를 빨고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도 호스트 스네그로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고 이에 맞설 대책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세모이 재단 통제실에 무전을 보내 자신의 계획을 확인한 그는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MTF 요원은 뱀파이어를 향해 세모이 자루를 힘껏 던졌고 세모이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호스트 플러머는 당황했지만 이 행동이 3명의 뱀파이어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들은 땅에 흩어진 세모이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덫에 걸려 꼼짝없이 서 있었고 그 사이 호스트 스네그로드가 자외선 조명을 일제히 켰습니다. 램프가 켜지자 뱀파이어들은 루마니아어로 욕설을 내뱉으며 비명을 질렀고 불타오르며 부드러운 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플러머는 여전히 전략이 이해되지 않아 세모이가 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스네그로드는 격리 전술을 공유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솔직했기 때문에 유럽 신화에서는 뱀파이어가 일종의 강박적으로 숫자를 세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강박장애의 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강박적으로 세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네그로드는 세모이를 이용해 뱀파이어들이 모든 씨앗을 세는 동안 한자리에 머물도록 이 강박적인 숫자 세는 성향을 성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8시 13분, 즉 이전 사건이 발생한 지 채 20분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24구의 해골들이 동쪽 입구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칼과 도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트 플러머는 언데드와의 전투에 대비해 다시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싸우기 전 스네그로드가 다시 끼어들어 그에게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스네그로드의 말을 듣자 플러머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가오던 해골 군대가 SCP-6531의 경계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스트 티미드는 이 해골 생물들이 뼈를 붙잡아주는 근육이나 힘줄, 가른 신체 조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러 호스트들은 그저 그들이 분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머는 이제 안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해골들이 진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빨이 여전히 딱딱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티미드는 약 30분 후 조용해질 거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12분 후 호스트 티미드는 그날 밤 자신의 초소에서 처음으로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서쪽 입구에서 세 대의 로봇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은 묵직하고 미래적인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네그로드가 그들에게 눈에 띄는 방어막이 있는지 물었지만 티미드는 그들이 구식 레트로 로봇처럼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컨트롤에게 자동 로봇 세대를 처리하려고 전자기 펄스 수리탄을 준비했지만 곧 멈추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대의 로봇 앞에 뛰어나가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로봇들이 즉시 사격을 시작했고 컨트롤은 티미드에게 상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세 로봇 모두 그를 놓쳤습니다. 그는 이들이 구형이라 사격에 유도 시스템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그들의 총 앞이었습니다. 무전기로 스네그로드는 티미드에게 논리적 역사를 말해서 로봇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건 의미 없으니 그냥 EMP 수류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웃으며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티미드는 다시 로봇들에게 혼란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나요? 새 기계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자 스네그로드는 발러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로봇들이 아마 자신을 맞추지 못할 거라고 항의했지만 티미드는 결국 지시대로 수류탄을 던졌고 즉시 세대의 로봇 SCP-65311 개체 모두를 비활성화시켰습니다. 플라머가 앞서 언급된 조항에 대해 묻자 스네그로드가 설명했습니다. 공포 진행자들이 SCP-6531에 꽤 오랜 시간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 분장한 괴물들의 비상사태를 처리할 때 재단 통제실로부터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3명 중 1명이 다른 팀원이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임무 또는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이를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머가 재빨리 눈치챈 발러 조항은 수상하게 은퇴한 그의 전임자 윌러드 발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출연은 1시간 조금 넘게 지난 후인 9시 29분에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머는 SCP-65311 개체들 무리의 상대가 되었고 그들 모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달린 인간형이었습니다. 그는 대응책 실행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티미드는 플러머 호스트가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생물들이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쓰러져 땅 위에서 펄떡이기 시작했고 물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식으로 인해 무해해졌습니다. 플러머는 물고기처럼 펄떡이며 천천히 죽어가는 인간형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해골들과 비교하면 이것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플러머가 다음 출연을 목격하기까지 1시간 반이 꼬박 흘렀고 그때 6명이 칼, 도끼, 전기톱 등 다양한 위험한 근접 무기를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스네그로드에 따르면 이들은 슬래셔로 불리며 일반 탄약으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머가 총을 쏘기 시작해도 6명의 슬래셔들은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미드는 이들이 속편에 나오는 슬래셔일 것 같아 좀 더 강인하다고 했습니다. 대응책을 폭발물로 강화한 플러머는 수류탄 하나의 안전핀을 뽑아 슬래셔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모두 폭발에 휘말려 무력화되었습니다. 플러머가 사태가 진정됐다고 선언하자 티미드는 시체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슬래셔 영화에서는 시체를 보지 못하면 슬래셔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장에 남아있는 잘려나간 머리와 팔다리를 보니 플러머는 그 걱정은 이제 접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10분 후 11시 15분에 다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단의 액토플라즘 존재들이 SCP-6531의 서쪽 입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티미드가 관찰한 대로 끈적거리는 유령들이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위해 관제실에 무전을 보내며 그는 스팽글러가 점검됐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현장 용어에 익숙지 않은 호스트 플러머는 티미드에게 스팽글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재단 기술자들이 각 입구 주변에 설치한 유연의 대형 진공 장치에 붙여진 별명이었으며 이 장치들은 덧없는 존재들을 포획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작동을 시작하자 몇 분 만에 유령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날 밤 새로 나타난 존재들까지 성공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의 30분 후에 나타났는데 찢어진 옷을 입은 털이 많은 인간형 존재 3명이 등장했습니다. 플러머는 소이탄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를 했지만 스네그로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티미드는 늑대 인간들 앞에 땅이 남아있던 슬래셔와 어인 시체 덕분에 진정한 고기 부패로 뒤덮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할로윈에 이렇게 늦게 늑대 인간들이 도착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먹는 것뿐이고 곧 잠에 들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늑대 인간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관찰하기에는 흥미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발러가 시작한 공포 호스트들 사이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플러머는 늑대인간 무리를 지켜보던 중 한 마리가 해골에서 버려진 뼈를 집어들어 다른 늑대인간이 쫓아가도록 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늑대인간들이 결국 잠이 들고 더 이상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SCP-6531에서의 연례 출현은 막을 내렸습니다. 통제실에서는 남겨진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청소 및 보조 격리팀을 현장에 파견했고 공포 호스트 3명을 데려가기 위한 수송 차량도 보냈습니다.
티미드는 세 사람이 기지로 돌아가서 호박 보드카로 마무리 한잔하자고 제안했고 플러머도 기꺼이 동참했지만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NTF 813의 전 호스트 3번이었던 볼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플러머는 새로운 팀원들이 전 동료에 대해 감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고 누군가가 무모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볼로 조항이 발동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플러머는 SCP-6531에서 첫 번째 할로윈을 무사히 넘겼지만 자신의 전임자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미드와 스네그롯은 볼로를 좋아했으니 감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좋은 친구였다. 그는 공포소설 시리즈의 출판 계약을 받은 후에야 재단을 떠났습니다. 플러머는 이번 일이 목숨에 위협이 없을 것 같아 안도하며 왜 볼로 조항이 볼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티미드는 몇 년 전 볼로가 SCP-6531에서 나타난 늑대인간 중 하나를 훈련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볼로와 키가 6피트나 되는 늑대 생명체 사이에 감황스러운 만남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티미드는 SCP-재단과 관련된 모든 일이 피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끔은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어서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며 변칙 현상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험 없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재단 요원들은 남은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Dr. Bob의 패트리온을 방문해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Dr. Bob의 파일에서 SCP-6096 감료 유령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